아버지 시신을 왜 냉장고에 숨기신 거죠? 정말 당신이 살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새 어머니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아버지, 이혼 소송 중이던 계모,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아들.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들의 진술을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73세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약 100억 원의 자산을 모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저를 두었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0년 전 20살 어린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 재혼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계모는 당시 43세로 아버지가 사업차, 자주 방문하던 고급 룸살롱의 접대부였어요. 아버지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가족 모두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친척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만류했죠. 특히 그녀의 과거 이력과 갑작스러운 접근 방식이 의심스러웠어요. 결혼 전부터 아버지에게 명품 선물을 요구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며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 저희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저에게 내가 반대하면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외로움에 너무 취약한 상태였고 젊은 여성의 관심에 완전히 빠져 이성적 판단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으로 한 달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재혼한 후로 아버지 집에는 잘 가지 않았어요. 계모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최악이었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면 저한테 이 집에서 넌 남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곤 했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일부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골탕을 먹이거나 돌아가신 어머니 물건들이 집안에 남아있는 걸 이해한다 하면서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69번째 생신날 있었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아버지가 항상 갖고 싶어 하셨던 명품 시계를 구하기 위해 해외 경매까지 참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 포기했던 빈티지 시계였죠. 계모는 제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집요하게 물어봤고, 저는 순진하게 이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시계인지 모든 정보를 공유했죠. 간신히 경매에서 낙찰받아 특별 주문 제작한 케이스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손편지와 함께 포장해 집으로 보냈어요. 배송 추적으로는 생신 전날 도착한 걸 확인했습니다. 생신날 아침, 저는 케이크를 들고 집에 방문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그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기뻐하며 인사드리려는데 계모가 갑자기 나서서 여보, 우리가 준비한 특별 선물이 마음에 드세요? 경매 참여부터 해외 배송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젊었을 때 포기했던 시계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라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어떻게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니? 넌 정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라며 계모를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이다. 너도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저 질투하는 아들로 몰리기만 했습니다. 계모는 저를 향해 승리의 V자까지 만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제 노력과 정성은 모두 계모의 공이 되었고 아버지는 계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감동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계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실망감을 자주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웠던 가정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질환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저는 계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 동안 재산 관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병간호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카드로 명품 쇼핑을 다니고 아버지가 의식이 혼미한 상황을 이용해
계모 명의의 집도 하나 장만하고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아버지가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라며 계모에게 건넨 돈의 행방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손주들 용돈 좀 넉넉히 줘라, 아들 가족 선물 좀 챙겨라며 수백만 원씩 계모에게 건네곤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한 번도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 제 딸의 중학교 졸업식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에 아버지가 못 오신다고 선물과 용돈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보니 500만 원을 줬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돈들이 그냥 계모의 유흥비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생일에도 아버지 대신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아버지 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명료할 때 계모의 행동에 대해 격분하셨어요. 내가 눈이 멀었구나. 저 여자는 내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아버지를 대신해 계모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에게 이혼 소송에 대해 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질환 정도였는데 갑자기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었죠.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아버지였기에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간호사들에게 아버지의 약과 음식을 누가 가져오는지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계모가 매일 특별한 영양제와 건강식을 직접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음식은 맛없다며 항상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인 제 친구에게 아버지의 처방전을 보여주었더니 아버지가 복용하는 약들 중 일부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모가 가져오는 영양제의 성분은 확인할 수 없었죠. 어느 날은 병원에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낯선 남자가 계모와 함께 아버지 병실을 나오는 걸 봤어요. 계모는 당황하며 의사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그 사람은 명함도 없었고 병원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계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수상한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곧 다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그 후 저는 계모에게 내연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젊은 남자와 공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계모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젊은 여자에게 속아 가족을 등졌다며 후회하셨어요. 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계모에게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셨어요. 재산이 탐나서 자신을 해하려 했던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하셨죠. 계모가 버티자 아버지는 직접 그녀의 짐을 다 싸서 현관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물쇠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계모를 집에서 내쫓고 완전히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도 경비도 없이 홀로 그 큰 집에서 지내셨죠. 아버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는 제안도 고사하셨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며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셨어요. 휴대폰도 번호를 바꾸시고 현관 초인종 소리도 끄셨습니다. 제게만 새 번호를 알려주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하는 것이 유일한 소통이었죠. 아버지는 변호사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모는 쫓겨난 후에도 몇 번이나 집 앞에 찾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조차 무시하셨어요.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저도 마침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마주쳤어요. 계모는 저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다 망쳐놓았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이 결혼에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혼자 지내시면서도 건강은 점차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에서도 목소리가 힘이 있으셨고 계모가 가져다 주던 음식과 약을 먹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상태가 호전된 듯했죠. 하지만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시다 보니 제가 자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중에 다시 시도했겠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흘 전 마지막 통화에서 아버지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셨던 것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을 모두 미루고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받지 않으셔도 초인종에는 반응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결국 침실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마치 잠을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차가운 걸 느꼈죠. 손목에 맥박이 뛰지 않았고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열려있는 약병이 몇 개 있었고 물 한 잔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심장 발작을 느끼셨지만 외부와 단절된 생활 중이라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 전화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 회의 중이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이 저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계모가 배우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아버지 명의였다는 점이었어요. 상속법상 계모에게 이 집의 지분까지 넘어가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계모가 저를 쥐고 흔들게 뻔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아무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재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계모에게 연락이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결정권이 계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장례 절차부터 재산 처리까지 모두 말이죠.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대형 김치 냉장고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한 것입니다. 큰 김치 냉장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최대한 정성을 다해 냉장고에 모셨습니다. 온도를 최저로 설정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으로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요. 매일 밤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계모에게 빼앗기는 걸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시죠? 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는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도 대신 답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공과금, 세금, 각종 고지서도 모두 아버지의 카드와 통장으로 처리했어요. 아버지의 서명도 연습해서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고 삶의 모든 순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계속 시체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밤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김치 냉장고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한 실수였지만 그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 여자 때문인 것만 같아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그 여자나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